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소식 짚어볼 신아람 법조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오늘의 먼저 키워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키워드는 최종 책임자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검찰이 어제 최종 의견을 내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예.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다는 겁니다. 또 예. 국정농단 책임을 전적으로 최 씨와 측근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구형량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네, 뇌물수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피고인 중에서 가장 많은 형량인데요. 또 최순실 씨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도 무겁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최 씨보다 크다고 본 겁니다. 당연하겠죠. 네. 네, 또 벌금 1,185억 원은 최 씨와 동일하게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받았거나 또 요구했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인 592억 원의 2배를 벌금 액수로 산정한 겁니다. 예. 다만 앞서 이 같은 재판부가 최순실 씨 1심 판결에서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선고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에서는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국선 변호인단이 어제 장장 4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중 한 명이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울었다는데 지금 접견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나 보네요. 네, 어제 저도 그 재판에서 직접 재판을 챙기면서 봤는데요. 예. 어제 국선 변호인단 5명이 번갈아 가면서 최후 변론을 했는데 예. 가장 첫 타자로 나선 박승길 변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성이죠, 박승길 변호사가. 예,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변론을 하던 중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예.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냈다고 하더니 흐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예.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하면서 예. 말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어제 재판은 저녁 7시가 돼서야 끝났는데요. 늦게 끝났군요. 예, 국선 변호인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조영건 변호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렸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낸다면 그 기록을 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단이 지난해 10월 25일에 선임이 됐는데요. 결국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는 사실, 그건 혹시 전달을 받았을까요? 네, 전달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평소에 신문이나 TV 뉴스 프로그램은 보지 않지만요. 예. 구치소 관계자들이 정리한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형 이후에 구치소 측과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거나 선고된 수용자를 상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심리 상담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전임 변호인단에게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예. 구형 의견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유영아 변호사는 혹시 연락돼 봤습니까? 계속 시도는 해봤지만 예. 어쨌든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고 날짜가 4월 6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혹시 출석하지 않고도 선고가 가능합니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예. 일부 학자들은 좀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이 법원 관계자는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 말지도 관심인데 이 네. 결정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달려 있는데요. 예. 이 생중계 여부는 선고가 임박해서 결론 날 예정인데요. 예. 하지만 앞서서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생중계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서 그랬죠. 이번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 그 법조 취재 기자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박근영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 때문에 법원에 왔다고 합니다. 자,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굉장히 절망스럽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후대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구형을 받으신 거고 아직 판결은 남아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뭐 가족으로서 당연히 그 언니의 그 아픔은 본인의 아픔처럼 느껴질 텐데, 하여튼 본인도 지금 재판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가 그렇죠? 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났고 이제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한 거였습니다. 참 얄궂게도 참 자매가 같은 날 법원에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면 만날 뻔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키워드는 23억 메모의 진실입니다. 아,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금융권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억 원을 이 전무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예. 또 이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이상득 8억, 이상주 14억 5천만 원 이렇게 메모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최근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무 전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청탁으로 돈 받아서 전달하신 점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 전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돈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23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전달했다는 이상주 삼성 전무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예, 돈을 건넸다는 이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이상무 전무에게 8억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넸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돈가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예.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이상주 전무 본인한테도 14억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넸다고 진술했는데요. 예. 이 전무는 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가방만 전달을 했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내게 돈을 줬다는 그 사람을 불러달라 이러면서 대질 조사까지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만약에 검찰이 이 돈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 이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금융 공기업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뇌물죄를 적용을 한다면요.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리 선거 기간, 대선 준비 기간이었지만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입장을 조만간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이 언제 입장을 밝힐지가 궁금해서 예. 직접 연락해봤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르면 내일쯤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이 친형 2명과 아들 조카 그리고 사위까지 가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이 불만을 드러낼지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법조팀 심하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림픽 폐회식에 맞춰서 내려왔던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죠. 북한에서도 아주 짧게 소식을 전했는데 하지만 2박 3일 동안 깜깜이 행보에 김영철 방남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설혜 기자, 그러니까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부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난 25일에 방남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일정과 회동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박 3일 일정 중 공개된 장면인 폐회식을 빼고는 모두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해서 김영철과 호텔에서 회동을 가진 것 역시 사후에 나 서면 브리핑으로 알려왔습니다. 김영철이 아무래도 천안함 폭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만큼 사진이나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바엔 뭐하러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런데 이 문정인 외교안보통일특보, 이 군사 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미 수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인권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철 부장이 방남할 때 전진교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국방부가 몰랐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귀환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25일에 방남할 때 군사작전 도로인 전진교를 통과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에 열린 고위 당국자 협의회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배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진교 통행 결정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군의 기밀 사항인 군 작전 도로를 북한에게 알려줬다고 비판받아왔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전진교 통행은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통일대교에서 역주행한 김영철 일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 시작됩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뿐만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건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열리는 공천 개입 사건 첫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감별용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역시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오늘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여는데요. 이 두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새로 시작하는데 박근영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도 법원에 나왔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이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오늘 본인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왔습니다.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서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을 지낸 이팔성 전 회장의 자택에서 인사청탁 정황이 담긴 비망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을, 이상주 전무에게는 14억 5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도 발견했는데요. 이 전 회장 역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이상주 전무에게 돈을 여러 차례 건넨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전무는 돈을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연 뉴스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이 선로에 멈춰 있습니다. 그 옆으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잠시 후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옮깁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 구간에 한 남성이 달리는 1호선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이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1시간 반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 경기 구리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화분과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자식에게 소리가 나는데 그냥 항상 생각보다 심장 소음이 많으니까 생각 다 달라요.
CCTV 분석 결과 이틀 전 근처 PC방에 숨진 주 씨의 아들이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시신이 처참하게 버려졌고 또 불에 그을린 시신 주위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19초짜리 영상 속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돼 버려진 조선인 위안부입니다. 1944년 9월 미국 사진병이 중국 통충에서 촬영했는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에서 자료조사를 하던 중 발굴해서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만행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이번엔 직원들에게 줘야 할 포상금 등 9천여만 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회 교문위에선 이은재 의원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사이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파라군에 지금 그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지금 파라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극단적인 오해이시고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주세요. 제가 그 부동산에 해서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원 질의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화가 다시 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 없습니까? 그냥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네, 속된 말과 일본어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국 서로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열애 소식을 전한 방송인 전현무 씨가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인 한혜진 씨의 자택을 찾았다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소속사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죠. 그럼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싶으면 괜찮을까요? 이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연장 근로 한도는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장 근로수당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까요? 답은 제외된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만 일단 오는 7월부터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한 빅데이터 업체 조사 결과 환경 건강 분야의 국민 걱정거리 1위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봄이 가까워오니 더 극심해질 텐데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요?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그나마 내놓는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직접 측정을 한 이은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먼저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겠다. 저도 그래서 무료로 이용했었는데 결국 이거 번복해서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시행한 지 44일 만입니다. 네. 지금까지 3차례 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서울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인 날 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이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정책으로 하루 50억 원 정도 세금이 쓰였고 그렇죠. 이 3차례 시행하면서 이 모두 145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네. 돈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지원 대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이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단속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은우 기자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측정소가 굉장히 엉뚱한 곳에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각 지역구에는 네. 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이 인근에 이 먼지를 이렇게 채집해서 이 해당 지역구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예보해 줍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그 구의 생활권을 대표하는 장소. 즉 바로 그게 미세먼지 측정기군요. 예, 바로 네. 저건데요. 즉 사람들과 차량이 저렇게 실제로 차량과 실제로 많이 오가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동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도심에 비해 먼지를 유발하는 요소가 현저히 적은 이 서울숲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송파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도 비슷한데요. 이 비교적 공기가 맑은 올림픽공원 호수 옆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세먼지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를 재봤더니 어떻던가요? 네, 우선 이 서울숲의 미세먼지 측정소 바로 옆에서 이 측정을 한번 네. 해보니까요. 이 세제곱미터당 11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 바로 직후에 같은 성동구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측정을 해봤는데, 네. 저 보시는 것처럼 측정소 인근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판단은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두 군데나마 옮기는 것이 저희가 거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숲뿐만 아니라 차나 사람이 안 다니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 환경부의 도시대기 측정망 설치 지침을 보면 1.5m에서 10m까지가 적정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실제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당연한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서울 25개 구 중 23개 구가 차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 환경부는 예외적인 때에도 미세먼지 측정소 높이가 20m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옥상이나 이렇게 지상보다 높은 곳은 사실 대기순환이 지상보다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도 숲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서울시는 이제 이 20m가 넘는 미세먼지 측정소 두 곳도 뒤늦게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침에 규정된 곳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은우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송파구와 그리고 성동구는 숲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숲과 이제 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개 구도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가 더 낮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전이 어려운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전을 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 이 이전하려면은 이 미세먼지 측정소에 측정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우선 설치 장소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사람의 실제 생활권인 평지에는 설치가 조금 어렵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이 외부의 미세한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이 공공기관의 옥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전 비용도 문제입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소 하나를 이전하는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에선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평소부터 측정소 설치나 이전 장소 선정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네, 공짜 대중교통 요금으로 쓴 예산 150억 원을 이 측정소를 정확히 설치하고 이전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